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강세 속에서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두드러지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렇게 가속화가 되면서 간밤 미국 증시에서는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반면에 엔비디아는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 가운데 4% 넘게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그와 함께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엔비디아가 나홀로 상승할 수 있었던 이러한 배경에는 이제 빅테크 실적이 속속 발표가 되면서 AI 관련 투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가 상향도 이어졌는데요. 엔비디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흐름, 우리 반도체주들이 받아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시장에서도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제 이제 다음 주 일정에 대한 언급을 드릴 때 메타나 알파벳 그리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실적이 나올 것이고, 그들이 말하는 AI 지출의 코멘트가 어떻게 나올지 다음 가장 주목해야 되는 이벤트로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역시나 시장 그 부분을 좀 기대하고 있는 듯한데요. 엔비디아의 단독 질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자, 어제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열어보도록 하죠. 어제 양시장은 모두 상승했습니다. 진정의 진정성이라는 제목을 넣어봤는데, 외국인의 매도가 일부 진정되면서 코스피에서는 모처럼 현선물 외국인의 매수 유입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진정성을 지닌, 또 연속성을 띌 수 있는 움직임인지는 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어제 하루로 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 반가웠죠. 대형주 선전했습니다. SK하이닉스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던 것은 긍정적이었네요. 코스피 0.4% 올랐고요. 코스닥 쪽도 2차 전지는 중립 정도의 흐름으로 일단은 빠지지 않는 모양을 나타냈고요. 제약바이오가 강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LPR 금리 인하 예고됐던 대로 시행했는데, 중국장은 그것에 대한 기대감을 미리 반영했다면, 우리 장은 어제 그래도 중국의 경기 부양 의지를 한 번 더 확인하며 중국 관련한 기업들의 시세가 있었고요. 그 덕분에 코스닥은 상대 강도가 조금 더 좋았습니다. 어제 0.9% 정도 오르면서 끝이 났네요. 중국의 LPR 금리 인하 이슈, 철강금속, 해운, 석유화학주까지 같이 좀 끌어줬고요. 미국의 기술주의 신고가, 어제는 애플과 넷플릭스 이야기 전달드렸죠. 아이폰 관련주 그리고 넷플릭스 덕분에 국내 콘텐츠 종목들도 어제는 함께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제약바이오의 무더기 신고가, 기업 파이프라인 기술 이전 기대감이 연말 연초에 좀 더 짙게 나타나는 성향이 있고, 최근 들어서 알테오젠부터 유한양행, 리가캠까지 계속 좋은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종목으로도 옹기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알테오젠 추가 상승 3% 이뤄냈고요. 리가캠바이오, 보로노이, 한올바이오파마 굉장히 강력한 시세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는 그의 따라가지 못하는 양상이죠. 삼성전자 신저가 외국인의 매도 29거래일간 지속되고 있다 보니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59,000원 어제 기록했고요. 그래도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의 매수와 함께 올라섰네요. 한미반도체는 추가 하락으로 2% 하락을 나타냈는데, SK하이닉스 실적 이번 주 후반 24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 내용 같이 대기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주요 빅테크 업체들의 실적에서 GPU, HBM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힌트가 있을지 역시나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두산그룹주 이슈가 굉장히 뜨거웠죠. 사업구조 개편을 7월에 추진했다가 8월에 금융당국과 이제 투자자들의 반대로 철회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재추진하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갖고 있는 바켓의 지분을 소유한 신설법인을 인적 분할로 새로 만들고 두산 로보티스와 합병하는 기존의 일련의 과정과는 유사합니다. 인적 분할 이슈가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분할과 합병 비율을 개선시켜서 두산 로보,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를 100주 정도 갖고 있는 투자자라면 두산 로보의 주식을 기존보다 더 많이 갖게 되고, 그런 주주 이익을 조금 더 신경 썼다라는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속내를 들여다보면 두산에서 두산 로보, 두산 바켓으로 이어지는 알짜의 지분을 더
가져가는 두산에 대한 관심도도 꽤 높죠. 그래서 두산 우선주들의 강세 흐름도 있었고요. 당연히 알짜 밥켓을 가지고 오면서 거기서 배당이나 여러 가지 모멘텀을 함께 얻게 되는 두산 로보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다만 두산 로보틱스가 위로 꼬리가 꽤 길게 달려 있다는 점 참고하시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두산을 바라봐야 될지 아니면 어찌됐건 차입금에 대한 부담 등이 좀 줄어들게 된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달리 시각을 해야 될지 SMR 모멘텀과 같이 놓고요. 아니면 두산 로보를 봐야 될지 고민되는 시점입니다. 좀 더 세세한 지분의 내용이나 사업부 변화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혜은 앵커가 짚어주겠습니다. 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그래도 괜찮죠. 삼성전자를 빼놓고 보면 양호합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0.3% 밀렸으나 하이닉스, 엔솔,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강했고요. 시총 상위에서 가장 강했던 친구들을 보면 그날 각각의 장에서 그래도 기세가 어디에 기울었었는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어제는 명확하게 삼바와 알테만 봐도 느껴지듯 제약바이오가 여전히 강했다라는 것을 확인받을 수가 있죠. 아픈 손가락 첫째. 듬직하지만 내 아픈 손가락 첫째 삼성전자 이런 마음에 빚이 좀 있는 종목이죠. 그런데 코스닥의 시총 6위권으로 올라온 클래시스 어제 장중으로는 0.6% 상승이었는데 오후에 이제 장 마감 이후에 들려온 뉴스를 같이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클래시스 흐름 굉장히 좋았었죠. 꾸준하게 상승을 이어갔었는데 올해는 의료기기 쪽에 굉장히 많은 M&A가 있었습니다. 올해에만 5건 M&A 이슈가 있었죠. 동아약품이 하이로닉을, 동국제약이 위드닉스를, 아카메드가 제이시스 메디칼을, 한인컴퍼니가 루트로닉을 통해서 미국의 사이노슈어를, 그리고 클래시스가 이루다를 M&A 인수합병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클래시스가 베인캐피탈이 인수한 지 2년 6개월 만에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매물로 내놨다라는 얘기가 단독 뉴스를 통해서 들려왔습니다. 경영권을 포함해서 지분 약 61%, 무려 3조 정도 된다고 하고요. 성사가 된다면 K뷰티 역사상 최대 딜로 기록이 될 겁니다. 일단 여러 사모펀드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전략적 후보군으로는 LG그룹과 삼성그룹, LG생활건강 등에서 좀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런 언론지상의 보도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용 의료기기 시장이 지금 세계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3조라는 가격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라는 게 시장의 주평가이고요. 물론 반대로 지금 주가가 시총 4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너무 고평가되어 있어서 매각의 난항을 겪을 거다라는 얘기도 흘러나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클래시스를 비롯한 미용 의료기기 쪽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오늘 시간 허락하면 전략 나눠보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과거 투자뉴스 7의 스트롱앵커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했던 그 사투리. 지금 제약바이오에게 딱 들어맞아요. 정말 쉴 새 없이 올해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바도 대장으로서 잘 가주고요. 알테오제는 정말 코스닥의 시총 1위를 거머쥐면서 제약바이오 올해 문을 확 열어줬죠. 300%의 상승, 리가켄바이오 여지없이 따라갔고요. ABL바이오 상승세, 보로노이 최근에 힘냅니다. 117%. 그 뒤로 한올바이오파마 등이 계속해서 함께 가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 이야기는 새롭지 않습니다. 10월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하반기 들어서 저희가 살폈던 것이 금리 인하가 기저에 깔리고 있고 성과가 확인되면서 신뢰가 회복되고 있다. 그리고 해외 진출 신약 매출이 반영되고 있고 1군의 선전이 옹기 확산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알테오젠 1군의 대표 주자죠. 300% 올해 올랐고요. 이제 40만 원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가켄바이오도 여지없이 강한 시세를 이어갑니다. 어제도 5% 상승세 13만 원 돌파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1군이 흐름이 좋다 보니까 그동안 못 올랐던 쪽까지도 같이 관심을 좀 받고 있네요. LNC바이오 같은 경우는 올해 차트로 보면 거의 우하향입니다. 그런데 어제장에서는 이렇게 못 갔던 종목도 상승하면서 4%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연말 연초 글로벌 빅파마 파이프라인 흡수 시기다 보니까 그리고 연말 연초에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의 학회 일정 등도 많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기술 수출 모멘텀 등이 더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들을 계속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바이오가 어디까지 갈지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만 계속해서 체크가 필요하겠죠. 자, 어제는 바이오와 아이들의 흐름이 지속됐습니다. 보통 반도체나 2차 전지가 강하게 끌고 가면 그쪽으로 유동성 흡수가 돼서 다른 섹터가 조금 약하기 마련인데 어제는 다수의 업종이 올랐고요. 상승 종목 개수가 그래도 조금은 더 많았습니다. 바이오가 갈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바이오와 서브 섹터가 좀 두루두루 가는 분위기죠. 환율이 이제 9월달 대비해서 10월 들어서 좀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에 대한 부담을 다시 한번 이겨내고 전력기기와 화장품 이런 수출주가 힘을 내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기상이변으로 인한 전력망 보호 송전 프로젝트 관련해서 추가적인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달되면서 어제는 환율과 수출 데이터 20일치의 이제 10월 수출 데이터가 나왔죠. 변압기 쪽이 여전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재룡산업, HD 현대일렉 등이 올랐고요. 화장품도 지난달에 이제 화장품 쪽이 약간 주춤하는 듯 했었는데 전월 같은 기간 대비 수출 금액이 급등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중국향 수출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종목들도 상승세 보여줬죠. 중국의 LPR 금리 인하 이슈와 함께 자극했던 섹터들 두루두루 괜찮았고요. 무엇보다 못난이들의 반란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한동안 서브 섹터로 한 달간 강력하게 반응하고 있는 게 바로 원자력인데 빅테크가 끌고 국내에서는 SMR 4기를 건설한다, 4기를 건설한다라는 그 전거래일에 속보 이슈가 있었다 보니 어제 우진엔텍이나 G2파워 등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우진엔텍 18% 상승이었고요. G2파워는 어제 시간 외에서 더 강한 흐름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파이브스톤 에너지그룹과 MOU를 맺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시간외 상한가 진입이 됐습니다. 우진엔텍, 보선 파워텍 등이 추가적으로 시간에서 뒤따라갔네요. 자, 웹툰도요. 아마존과 이제 계약을 해서 일본으로의 수출 확대 이슈가 있었던 수성 웹툰이 어제 22% 장중 상승했는데 시간 외에서는 전환 청구권 이슈로 인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시간 외에서 수성 웹툰이 하한가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 내용을 잘 소화를 하고 움직임을 보일지 지켜봐야겠죠. 못난이들의 반란 중에 엔터만한 게 또 있을까 싶어요. 로제 아파트. 저도 오늘 출근하면서 열심히 들어봤는데 중독성이 굉장히 강렬하고 브루노 마스의 목소리도 너무나 좋더라고요. 이제 스포티파이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전달이 되면서 어제 코스피에서 유일하게 상한가 한 종목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YG 플러스였습니다. 그리고 지니뮤직이나 하이브, 그밖에 엔터주 혹은 음원주에도 힘을 좀 실어줬죠. 아이폰은 앞서 말씀드렸고요. 어제 아이폰에 대해서 질문 나눴을 때 이성웅 이사님은 LG 이노텍 위주로만 좀 접근을 하자 이런 얘기 했었는데 2% 정도 오름세였습니다. 자, 넷플릭스 강세를 기록하고 그 가운데서 K 콘텐츠의 영향력이 확인되고 있다. 이런 스토리가 있었죠. 자, OTT 내에서 K 콘텐츠 탑 10에 들어가는, 탑 100에 들어가는 편수가 2021년도는 불과 12편이었는데 올해 기준으로 무려 70편에 육박하고 있다. 거의 한국의 콘텐츠가 장악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모처럼 콘텐츠 관련한 종목들도 올랐습니다. 두루두루 올라가는 섹터나 종목이 좀 많이 보였던 어제여서 못난이와 아이들 자세히 떼서 정리했고요. 금쪽이가 달라질까? 게임도 어제 흐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올해로 놓고 본다면 일부를 제외하고 크래프톤이나 넷마블 등을 제외하고는 컴투스홀딩스, 카카오게임즈, NC소프트 다 너무나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었는데 어제장에서는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게임에 대한 검열이 산업 발전을 제해했다라고 얘기하고요. 게임 내에서 불법 프로그램 사용 처벌을 좀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손해배상 조정 신청이 눈에 띄었죠. 미국 법원에 국내 게임사 30여 곳이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수수료 부과가 너무 과도하다라고 손해배상 조정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 등이 들려오면서 게임 업체들의 부담이 좀 완화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못난이였던 게임사들도
또 어제는 함께 올라섰습니다. 거기에 NC소프트가 TL 사업부를 포함해서 3곳의 게임 개발 스튜디오와 한 곳의 인공지능 자회사 물적 분할 신설 공시를 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에 대한 평가는 NC소프트의 기업 가치와 사업에 대한 운용 능력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NC소프트 어제장 3% 정도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떨지 지켜봐야겠고요. 중국 경기 부양과 트럼프로 인해서 암호화폐 쪽이 자극되는 것도 일단 기저에 조금 깔리고 있는 긍정이겠죠. 이번 주는 펄어비스 관련한 개별 일정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게임주 어떨지 전반적으로 웹툰과 게임과 이런 놀자주들의 강세가 어제 엔터를 비롯해서 나타났는데 포트에 편입할 게 있을지 잠시 후 전략 듣겠습니다. 자, 동남아 날씨 같은 반도체 시시각각 주요 빅테크 업체들의 소식에 흔들림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일정들을 우리가 다 지나왔고요. 지금은 이제 빅테크 업체들의 실적에서 AI 자본 지출이 어떻게 늘어나는가를 주목하고 있고 SK하이닉스 실적 대기 모드에 들어가 있죠. 그런 가운데 밤사이 들려왔던 반도체 뉴스입니다. 엔비디아가 올해 200% 가까이 급등을 했던 가운데 웨드부시가 기술주들 내년에 더 오를 거야 라며 긍정했으니까 그 가운데 AI를 딱 꼽았고요. 서스퀘어 하나 큰 사이즈는 아닙니다만 여기에서도 엔비디아 등 실적 발표 전에 주목할 종목들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60를 내놓기도 했네요. 엔비디아 밤사이 $143, 4%로 또다시 놀라운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애플의 자리를 또 바짝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어떨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텔과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동맹 타진 관련한 단독 뉴스가 있었습니다. 단독 뉴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의는 필요합니다. 그냥 흥미 위주로 삼성전자와 인텔을 줄여서 삼텔일지 인텔과 삼성전자를 줄여서 인성일지 모르겠으나 무튼 나오고 있는 얘기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3나노 GAA 기술과 인텔의 포베로스 파워비아 기술을 합치는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각국의 제조 설비를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기대감을 솔솔 불어넣는 발언들이나 삼성전자 측에서는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르는데 우리가 아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시고 이런 뉴스가 나왔다 정도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뉴욕장입니다. 3대 지수는 혼조를 기록했죠. 트럼프 불확실성, 달러와 금리가 뛰었고 증시가 약간의 변동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는 기업 친화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일부 기업들에는 조금 우호적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빅테크 업체 등이 되겠죠. 법인세 인하 이슈, 그런 것이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법인세를 낮춘다, 세금에 대한 혜택을 준다는 것은 결국 재정 적자를 불러일으키고 채권 발행을 늘리게 되면서 금리를 자극하게 되죠. 그래서 금리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섹터들, 바이오, 건설, 리츠, 신재생 등이 하락하는 흐름이 밤사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무역 분쟁이 확대된다면 반도체 진영에서도 약간의 우려를 드러냈고요. 전반적으로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하락세기 짙었던 하루였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내려갔죠. 나스닥이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엔비디아 덕분이었습니다. 그나마 법인세 인하 기대를 반영해서 대형 기술주가 크게 밀리지 않았다라는 점과 엔비디아가 끌고 가주면서 나스닥은 그래도 상승부를 지켜냈죠. 유가는 중국에서 금리 인하하면서 수요가 늘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최근 좀 떨어진 데에 대한 반발 매수로 인해서 그 전날의 하락분을 되돌렸습니다. 2% 밀렸다가 2% 올리면서 배럴당 $70를 기록하며 끝이 났네요. 시장은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감이 지속됐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낮았었습니다. 그런데 뚜껑들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넷플도 그렇고 실적이 좋네라는 것이 반영이 되면서 환호하고 있는 분위기죠. 다만 어느 정도 단기간에 계속적으로 대선 앞두고도 올라왔기 때문에 밸류 부담이 있고요. 그런 가운데 10년물 국채금리가 4.2에 근접했다라는 게 오늘은 조금 관망 쪽으로 힘을 싣는 하루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우와 S&P 500은 떨어졌죠. 자, 엔비디아는 개인 투자 포모와 앞서 이제 월가의 목표가 상향 러쉬 움직임,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되면서 4% 놀라운 가격 라인을 세워나가고 있고요. 중국 부양책 이슈가 있었으나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트럼프로 인해 더 심해질 거다라는 우려감이 좀 더 힘을 실었습니다. 바이두는 3%, 중국 관련 기업들은 하락으로 끝이 났네요. 그리고 퀀텀 컴퓨팅이 주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양자 컴퓨터 기술 업체들이 동반해서 강세를 기록했는데 앞서 해외앵커도 오프닝에서 언급을 주셨죠. AI 전력 효율 개선에 양자 컴퓨팅이 한몫을 할 것이다 라는 논리 등 사실 이것은 5월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벨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 등이 재부각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양자 컴퓨팅 발언이 조금 재조명 받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한 내용이 더 부각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밤사이 뉴욕 핫 이슈입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말씀드린 대로 금리 부담 있는 섹터가 하락했고요. 대형 기술주들은 그래도 초록불을 유지하면서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요즘 특성이 있죠. 모두를 끌고 가주는 게 아니라 나 홀로 가고 있습니다. 섹터에 대한 파급 힘은 좀 약화됐다. 어찌 보면 AI 반도체 진영의 새로운 논리가 좀 부족해서 오로지 엔비디아만 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시총일이 애플과 격차 바짝 좁혀둔 상황이니까 어떨지 지켜봐야겠고요. 원자력 쪽이 또 강세였습니다. 오클로가 22%. 오클로 하면 우리 이성웅 이사님 떠올리셔야 합니다. 원자력 관련한 기업들 얘기할 때 계속 미국 기업에 뉴스케일 파워와 오클로를 주목하자 이런 얘기 하셨는데 밤사이 좀 좋은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팅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5월부터 사실 일부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죠. 결국 AI 다음은 양자가 될 것이다. 25억대 GPU가 작업하는 걸 양자 컴퓨팅으로 돌리면 겨우 2개의 벽소켓으로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쪽에 대한 관심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전력 효율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한 번씩 힘이 실렸을까요? 오늘은 계기가 있었죠. 체비체이스 트러스트가 AI 산업에서 유망한 기업은 아이온큐다라며 AI와 아이온큐를 연결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가 11% 급등했고요. 다른 종목들까지 같이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네요. 미국의 자산운용사로서 새로운 또 분야를 살짝 오픈해줬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양자 컴퓨팅 오늘 어떨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내용, 한 번 더 트럼프 진영의 무게가 많이 실려서 긍정과 부정이 있겠죠. 긍정적인 영향이 어디로 가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제는 확실히 방산주들 흐름 괜찮았고요. 원전이나 전력주들 강세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아무래도 방산과 원전, 전력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북이 러시아를 위해 파병을 했죠. 여기에 맞대응해서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포탄 등의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제 이 시간이었는데 이제 풍산에 대한 관심을 갖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었죠. 저희 김경준 부장님이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제 6% 상승 흐름 나타냈고요. 7만 원 돌파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인 관심을 받게 될지 궁금하고요. 김태성 본부장님도 그동안 계속 한일단조, 스페코 등의 중소형 방산주가 지정학 불안에선 더 민감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잠시 후에 AS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 원전과 방사는 지금 또 기다리는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건 단기적인 일정 모멘텀이라는 걸 참고해 주시죠. 한국과 폴란드의 정상회담 24일이 하이닉스 실적부터 이런 일정까지 많아서 굉장히 어지러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서 방산이나 원전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등장하고 있죠. 원전은 미국의 빅테크가 SMR에 투자하고 있고 전력이 부족하니 원전으로 끌어야 하고 AI가 전력을 잡아먹고 있다. 거기에 트럼프도 원전에 우호적이네. 이 스토리가 맞물리면서 최근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두산그룹주 이슈가 조금 있으니 체크하시고요. G2파워는 어제 시간 외 강세에 앞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다만 체코 원전에서 체코의 전 산업부 장관이 이번 협력이 무산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내기도 해서 좀 노이즈는 나오고 있습니다. 어떨지 상황은 지켜봐야겠죠. 자, 방사는 지정학적 불안과 여러 가지 이슈로 대형 방산과 중소형 방산이 같이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위성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한국투자증권의 증권사 보고서가 오늘 인덱스 발간 자료 나왔습니다. 결국 민간이 끌고 가는 우주에서 한국이 뒤처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관심을 두고 더 끌고 나갈 수 있는 분야는 지정학 불안을 안고 무인기, 드론, 위성, 그러니까 군 위성 관련해서 좀 주목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군용 위성의 한화 시스템, 군 정찰 위성의 핵심은 세트레가이 이렇게 두 종목을 꼽기도 했는데 놓고 보도록 하죠. 자, 시간 외에서 전고체 종목들도 어제 강세였습니다. 불타지 않는 전고체 전지 한국전기연구원의 응급지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에너지 분야 세계 최정상급 저널의 표지 논문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지없이 테마성으로 나오는 이슈이겠죠. 일단 한농화성이 시간 외에서 강하게 반응했다라는 점에 시장의 질이 좋지 못한 오늘이라면 이런 트레이딩 관련한 종목군들이 더 힘을 받아갈 수 있다. 그런데 시장의 질이 좋지 못한 흐름이 계속 반복될 경우 트레이딩도 시세가 돼가고 있다는 점들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연결고리였고요. 이번 주 빅위크 요즘 신규 상장주들도 굉장히 뜨겁죠. 어제 루미르도 인공위성 종목으로서 시세를 꽤 강하게 받았고요. 오늘은 또 한캠이라는 종목이 상장하게 됩니다. SMR 국제 컨퍼런스 일정, 현대차 인도법인 상장 이슈, 그리고 이제 폴란드와 정상회담 등의 일정들도 자리하고 있고요. 목요일 펄어비스 일정도 기다려보죠. 실적 쭉 이어집니다. 뭐니 해도 중요한 실적 등은 내일이죠. 수요일과 목요일 쭉 발표가 되고 다음 주 알파벳 메타, 마소의 실적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내용들 같이 정리해 나가면서 전략도 업데이트하도록 할게요. 자, 참 복잡한 이슈인데 두산그룹주의 사업구조 재편을 재추진하는 내용 자세히 좀 전달해 주시죠. 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나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을 때 내가 바보로 보이니? 이렇게 또 물어보곤 합니다. 요즘 두산그룹 사업 재편 의지를 바라보는 소액주주들의 마음이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산그룹 자체는 굉장히 사업 재편에 대한 의지가 강한데 정작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두산그룹의 사업구조 재편을 달갑게 바라보지 않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두산그룹은 7월 11일 개편안을 내놓으면 면서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밥켓을 인적 분할을 하고 두산밥켓 상장 폐지 이야기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두산밥켓 주주들이 정말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소액주주들의 이익 침해 논란이 곧바로 불거졌습니다. 밥켓 모회사인 신설법인의 가치가 지나치게 낮게 산정된 것이 아니냐, 미래 수익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비판들을 했고요. 대주주에게 상당히 유리한 합병 비율을 가져간다라는 것은 결국 소액주주들을 좀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비판들도 즉각적으로 시장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도 제동을 두 차례나 걸었고요. 49일 만에 새로운 개편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8월 29일의 일이었죠. 두산밥켓과 두산로보틱스의 흡수합병 계획을 철회하겠다라는 공시를 냈고요. 포괄적인 주식 교환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한 방식은 두산로보틱스가 두산밥켓을 100% 끌어안겠다라는 것이었는데 그 지분율에 어느 정도 조정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였고요.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인적 분할한 신설법인과 두산로보틱스를 합병한 다음에 두산밥켓을 자회사로 편입하겠다라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사실 어제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도 이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 앞서서 민영 앵커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행동주의 펀드까지 가세를 해서 두산로보틱스와 합병 재추진 포기를 공표하라라는 주주 서한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온라인 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두산밥켓의 지분 한 1%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행동주의 펀드입니다. 10월 21일, 그러니까 어제 이사회에서는 자회사화를 추진을 하되 신설법인의 합병 비율을 다소간에 상향 조정을 하면서 소액주주들의 민심을 좀 달래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 한 100주가량, 206만 원어치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라면 기존의 합병 비율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 75.3주, 로보틱스는 3.15주를 갖게 될 텐데 이번 상향 조정, 한 30%가량의 상향 조정으로 인해서 두산에너빌리티 100주를 갖고 있는 주주의 경우에는 두산에너빌리티 주식 88.5주, 그리고 로보틱스는 4.33주를 갖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도 제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사실상 8월 30일에 전해드렸던 브리핑 내용에서 이 정도만 조금 더 추가해서 전해드려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존속법인으로 그대로 존재를 하되 두산 에너빌리티 신설법인과 두산 로보틱스 합병 그리고 두산 밥캣에 대한 지배력은 두산그룹이 한 46%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분할 합병 비율 재산정이 이번 이사회에서 의결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에서 두산 밥캣 주주들을 밥으로 보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비판에 직면하게 했던 포인트죠. 두산그룹의 지배력을 그러니까 사실상 두산그룹에 많은 돈을 가져다주는 두산 밥캣에 대한 두산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것이 결국 목적 아니냐라는 질문에 두산 밥캣의 의결권은 재편 이전에는 에너빌리티가 46% 갖고 있었다면 이번 재편 이후에는 로보틱스가 46% 갖는 것이다. 어느 계열사가 갖느냐의 문제이지 수치상의 변화는 없다. 지배력 동일하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밥캣을 100% 끌어안음으로 해서 두산그룹의 지배력이 높아질 수 있었던 방안이었던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은 온전하게 포기를 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변이 모호합니다. 향후 1년 뒤에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재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데요. 1년 뒤에 다시 한번 포괄적 주식 교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두산그룹이 두산 에너빌리티에는 한 30%의 지배력, 두산 로보틱스는 42%가량을 지배하게 됩니다만 두산 로보틱스가 100%로 두산 밥캣을 끌어안으면서 두산그룹이 실질적으로 두산 밥캣에 갖게 되는 지배력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산그룹의 밥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두산밥캣은 두산그룹 내에서 상당한 알짜기 여부로 이야기가 되고 있죠. 3년 연속으로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두산밥캣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에서 단일 기업으로 국내 단일 기업으로는 최초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10위권에 등극을 한 두산밥캣이기도 하죠.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신설법인과 합병을 통해서 두산밥캣을 끌어안게 될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매출은 지난해 530억 원가량을 올렸으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여전히 적자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를 상장한 데에는 결국에 두산 밥캣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려는 두산그룹의 포석이 있지 않았냐 이러한 비판까지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합병으로 가는 길목에 어떤 것들이 남아있는가도 짚어봐야겠죠. 일단 7월 11일에 처음 합병안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하반기 동안의 두산그룹의 주가 추이를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는 힌트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가요. 두산 로보틱스와의 합병 추진 과정의 잡음으로 인해서 두산 밥캣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에 크게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사모펀드는 시총 대비 순매수 4위에 어제 두산 로보틱스 이름 올렸고요. 외인과 기관도 이 소식이 발표된 이후 그러니까 이사회 의결 이후에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순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합병이 어느 기업에 가장 유리하게 굴러가는지가 이렇게 수급의 이동 동향을 통해서도 파악이 되고 있는 것이죠. 6월 28일 기준으로 두산 밥캣의 외국인 지분율이 41.7%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36.4%의 외국인 지분율 보유량을 보여주고 있는 두산 밥캣인데요. 지금 하반기 들어서 한 5%가량 외인 지분율이 이탈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가로도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게 두산 밥캣이 3달 추이로 들여다보면 12.1% 하락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도 12.4%, 두산 에너빌리티는 1.7% 하락에 그쳤는데 여기에는 아무래도 최근에 원전주 관련한 이슈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연기금 같은 경우는 두산 밥캣에 대한 순매수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외인과 기관, 사모펀드가 보여줬던 순매수 규모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요. 외인은 두산 에너빌리티 순매도세, 두산 밥캣도 역시 팔아치우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 두산 그룹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렇게 수급의 동향을 통해서도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합병으로 가는 길목 아직까지 모든 것이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활용해서 합병에 대해서 좀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일단 주식 매수 청구권의 한도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6천억 원가량,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5천억 원가량 지금 자금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2890원, 두산 로보틱스는 8472원의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움직이는 주식의 가격이 청구권 가격보다 낮다라고 한다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활용하는 주주의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만약에 주식 매수 청구권으로 그 한도로 가격적인 한도로 감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합병이 취소되거나 합병 비율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향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국민연금이라던가 금융감독원이 또 한 번 제동을 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2대 주주로서 6.9%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량에 대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주식 매수 청구권 한도에 훨씬 더 넘어가는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금융감독원은 이전에도 2차례 정도 제동을 건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합병 비율을 인정할 것인가 이 부분을 관건으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헤드라인 돋보기입니다. 최근에 유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죠. 간밤에는 1% 넘게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중동 지역을 둘러싼 불안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70달러 선 아래쪽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최근에 많이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6개월간의 추이를 들여다보면 WTI 원유 선물 기준으로 15% 가까운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때 100달러도 간다고 했던 유가가 어느덧 이렇게 빠르게 가격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번에 항공업계가 좋은 실적을 받아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좀 오랫동안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긴 터널을 지나왔던 항공주들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항공주들은 빠르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고 있죠. 유나이티드 항공의 실적 발표 지난 15일에 있었는데 이를 필두로 해서 유나이티드 항공, 델타 항공, 대형주를 포함해서 저가 항공까지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의 경우에는 대한항공이 6.3% 상승에 그쳤고요. 저가 항공들은 조금 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실적 전망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번에 YOY 기준으로 매출이 10.8%가량의 증가세, 영업이익은 12%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은 실적을 그래도 잘 받아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항공과 TA항공도 흑자 전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진에어와 TA항공의 경우에는 한 달 전보다 FM 가이드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업이익 전망치는 다소 하향 조정이 됐다는 부분은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항공주들 어제 시세도 정리해 봤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그리고 유가의 추이와 함께 한번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참 고민됩니다. 주도 섹터는 좀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그래도 바이오를 중심으로 견고한 종목들이 여전하고요. 서브 섹터들도 곳곳에서 일부 힘을 발현하고 있는데 어디로 포트를 좀 압축해 봐야 될지 고민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김태성 본부장님과 시장 전략 고민해 가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장은 인사부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음이 급했습니다. 어제 국내장은 양시장 빨간불이었고요. 일단 외국인의 코스피 현선물 매수는 반가웠습니다. 네. 물론 추이는 봐야겠죠. 반도체, 삼성전자 빼면 그냥 무난했고요. 다른 쪽에서는 바이오의 무더기 신고가 그렇죠. 반가웠습니다. 시장 전략 세워주세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여전히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물론 지난주 혹은 이제 9월부터 10월까지 이어져 왔던 외국인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멈췄다라는 부분은 우리나라 시장의 청신호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가 멈췄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앞으로 이제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기대감은 조금은 이제 과한 기대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제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국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ASML 혹은 인텔, 퀄컴, 그러니까 미국 증시도 지금 같은 반도체 IT, 같은 전기전자이지만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내려가는 지금 종목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IT도 참 방향성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과감하게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죠. 바로 환율에 대한 부담. 어느새 벌써 원달러 환율이 1370원 위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삼성전자를 좀 사기에 과감하게 좀 들어오기에도 참 애매한 어정쩡한 지금 위치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힘이 바이오 쪽으로 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좀 많아졌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사실 잠시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가 9월 말과 10월 초에 아주 잠깐이나마 가졌었지만 2차 전지가 여전히 지금 힘을 내주고 있지 못하는 상황 속에 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제 수급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은 쏠려가면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개별로 봐도 좋고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미국과 중국의 어떤 신경전 사이에서 굉장히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평가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다 보니 지금 투자자들의 시선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반도체에서 찾을 수 있는데 지금 반도체를 사면 제약바이오 가는 걸 보면서 포모 현상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해서 제약바이오를 과감하게 투자를 하자니 알테오젠, 유한양의 리가켄바이오 좋은 건 다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담. 가격적인 부담이 지금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참 매매 전략을 짜기가 어려운 우리 증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번 주 그리고 이제 10월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릴 가능성이 높다. 저처럼 공격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약바이오를 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요. 나는 이제 장중에 대응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이제 고점에 있는 종목 내가 사면 귀신같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을 천천히 담아보는 전략으로 지금은 투포트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트랙으로 이제 전략을 나눠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트랙 전략으로 반도체와 바이오에 내 성향에 맞춰서 비중을 어떻게 실느냐를 좀 조정해 나가자, 이런 겁니다. 기존에 저희한테 긍정적으로 주셨던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가 한미약품이었거든요. 보유자를 위한 AS 해주시면요. 한미약품은 오른 게 없습니다. 사실 이제 며칠 전에 이제 한번 시세가 좀 나오긴 했으나 연속성이라든지 지속성적인 측면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아직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 두 가지의 히스토리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영권 분쟁은 아직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다. 이게 이제 언제 어느 순간에 이제 투심을 확 유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긍정적인 호재성 뉴스로,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바탕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실적과 파이프라인에 대한 성과입니다. 뭐 지금 최근에 나오는 뉴스는 이사진이 뭐 바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본업에서 이제 성장 스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는 충분히 올해 4분기 혹은 내년까지는 저는 조금은 더 가져가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라가는 종목이 더 가는 특성을 갖고 있는 바이오의 대장주에 같이 올라탈지, 그 정도 비중을 어떻게 실어가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 이제 김태성 본부장님의 전략들 잘 참고해 주시고요. 한미약품 보유자도 내용 정리해 주신 것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산그룹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7월에 재편 얘기 꺼냈다가 8월에 반대 맞고 철회했고 이번에 다시 재추진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때보다는 이제 주주들의 지분 가치에 좀 더 신경을 썼다라는 맥락이었어요. 지금 이제 뒤에서 웃고 있을 두산을 봐야 될지, 아니면 뺏기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작은 부담을 덜어내는 에너빌리티를 봐야 될지, 아니면 바켓을 갖고 오는 두산 로보를 봐야 될지, 아니면 안 봐야 될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보긴 봐야 돼요. 일단 제가 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각각의 본업에서의 성장 스토리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이제 두산 로보틱스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이렇다 할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좀 제외를 할게요. 그럼 남은 두 기업,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밥켓은 당연히 저는 봐야겠죠. 두산 밥켓은 두산 그룹 내에 물론 지금 뭐 올해 2분기, 3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는 조금 낮아지지만 지금까지 알짜배기 사업을 해왔던 어떤 사업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죠. 특히나 우리나라 증시에서의 트렌드가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서의 지금 완전히 트렌드로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업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쪽은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합병 비율이라든지 어떤 합병에 대한 과정을 놓고 보면 이걸 과연 주주들한테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만의 리그인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합병 조건은 뭐냐면 두산 밥켓을 가지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이걸 하나의 팀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인적 분할을 통해서 A라는 신설 회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럼 그 신설 회사를 두산 로보틱스에서 주면서 아무래도 이제 두산 로보틱스와 이제 두산 밥켓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겠다라는 이제 골자인데 굳이 합병을 한 다음에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될까요? 저는 지금도 같은 가족인데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충분히 낼 수 있다. 그런데 이걸 굳이 인적 분할 해가면서 이걸 합병을 해가면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라고 하는 그들의 이야기에 조금은 설득력은 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합병 이슈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혜는 두산 로보틱스가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산 로보틱스보다 지금 본업에서의 성과를 좀 보여줄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밥켓에 조금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 여력이 많이 없죠. 둘 다 보고 싶지만 둘 다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는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 한 표를 더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원전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원전 기업들과 1대1로 다이렉트로 계약을 하면서까지 전력 공급을 받고 있는 상황,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한 우리나라 원전주들에 대한 관심은 올해 하반기 여전히 지속되어야 하고요. 올해 여름에 뭐 체코 이야기하면서 원전주들 한번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와 지금은 다르죠. 그때는 대형 원전에 좀 특화되어 있던 기업들이 조금은 더 유리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SMR, 소형 원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소형 원전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힘이 대형도 할 수 있고 소형도 할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로 집중이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저는 합병이라든지 이러한 이슈를 좀 차치하고라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산 밥켓은 가이던스는 낮아지지만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라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미국 쪽에 가장 큰 매출 비중이 있는 밥켓이 한 번 더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속도의 차이, 속도를 빠르시다면 원전이 저는 유리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슈나 속보, 뉴스 등 혹은 시장의 심리를 반영해야겠죠. 지금 SMR에 대한 이야기가 뜨겁다는 건 투자자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빅테크 혹은 각 기업의 원전으로의 선의 움직임, AI, 트럼프 이슈가 다 붙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전의 두산 에너빌리티를 주목해보자. 이렇게 언급을 주셨습니다.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어제 이제 모처럼 이제 못난이 종목들도 강세를 기록했는데 게임, 엔터, 웹툰 등이 올랐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쪽 주가 주주분들은 손실을 보는 가운데 엔터나 게임 현질하죠. 웹툰도 계속 쿠키 굽죠. 이러다 보니까 돈이 나간단 말이죠. 그쵸. 양쪽으로 지금 돈을 잃고 맞아요.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종목으로 좀 이렇게 만회할 게 있을까요? 일단 어제 이 아티스트 로제의 아파트라는 너무 좋더라고요. 어떤 노래가 나왔는데 저는 사실 어제 출근하면서 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점심 지나고 나서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중독성 하나만큼은 굉장히 핫하게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노래가 나오면 수능을 앞둔 친구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수능 금지곡으로. 안 그래도 이제 오늘 아침에 봤더니 벌써 수능 금지곡이라는 이야기가 나돌 만큼 지금 중독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노래를 통해서 YG 플러스라고 하는 기업이 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주라고 할 수 있는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1%? 사실상 네. 그렇게 크게 반영을 좀 받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시세의 탄력은 YG 플러스 기준으로 조금은 짧게 끝날 가능성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엔터사들 안에서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투자의 포인트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다. 물론 지금 시세가 가장 강한 쪽은 노이즈가 많은 하이브일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차트를 돌려보시면. 하지만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쪽은 JYP 엔터가 아닌가 싶고, 일단 스트레이키즈에 대한 어떤 싱글 발매, 여기에 이제 성과가 올해 4분기에 실적에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이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른 어떤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는 뉴페이스들이 지금 많이 모자란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지금 JYP 엔터는 다른 어떤 엔터사들과는 조금 차별화된 그런 일정들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엔터사들 안에서 본다면 일단 상승 탄력은 YG 플러스 그리고 하이브를 좀 봐야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JYP 엔터가 가장 매력적인 위치에 현재 흘러가고 있다. 지금 당장의 어떤 재미는 크게 볼 수 없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주가의 위치가 주는 안정감은 확실하게 JYP 엔터에서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YG 엔터테인먼트는 말은 삼가하겠습니다. 새로운 아티스트들이 너무 안 나오네요. 그래서 이번에 노래가 핫한 이슈가 좀 될 수는 있을지언정 길게 연속성을 좀 띄기에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파트는 일단 단발적으로 좀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점 얘기 주셨고 태성이 부릅니다. JYP 기억해 주시죠. 자, 탑픽으로는 게임주 주셨어요. 게임주 안 그래도 저희가 금쪽이로 따로 빼서 브리핑을 했는데 여러 가지 부담을 완화할 만한 내용과 접근하기 전혀 무리가 없는 좀 낮아진 밸류 상황. 그 가운데 탑픽을 왜 넷마블을 고르셨나요? 사실 탑픽으로 뽑으려면 크래프톤을 아마 많이 거론을 하실 것 같고 주가의 위치도 지금 크래프톤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서 잘 흘러가고 있고 성장 스토리 또한 인도라고 하는 시장에 굉장히 또 좋은 포커스를 맞춘다면 여러 가지 붙일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서 크래프톤을 좀 선호하겠지만 저는 게임주들의 본업은요 신작에서 나온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계속해서 신작 일정이 무더기로 잡혀 있는 기업이고요. 특히나 지금 올해 나 혼자만의 레벨업이라고 하는 IP가 굉장히 빅히트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까지 재미를 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관심을 받지 못했던 부분들이 지금 수급의 쏠림 현상을 통해서 넷마블로 이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어떤 주가의 상승 탄력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게임주에서는 W게임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W게임즈처럼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기업을 좀 선정을 하시는 게 게임 엔터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데 저는 넷마블도 그러한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5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75,000원을 목표가를 잡고 대응했을 시에는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성 본부장님과 어제 그리고 밤사이 뉴욕장에 업데이트된 뉴스를 토대로 시장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